지금의 한국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채를 많이 내셨던 분들은 정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아니 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식 장기 불황,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눈물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이제 일본의 역사부터, 금융에 대한 역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 1945년도에 폐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이때 바로 일본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바로 1950년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 말 그대로 대박이 터지게 됐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에 3년간 일본에서 임금 상승률이 무려 80%가 진행이 됐습니다. 3년간이에요. 그리고 쌀값이 올라가는데 이 당시에 쌀값이 3년 동안 무려 70%나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 수지가 또 악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화강이 됐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의외로 일본은 빠르게 회복을 해왔습니다. 1956년부터 1970년까지 연평균 일본은 무려 9.6%라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15년간 무려 매년 거의 10%씩 성장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바로 이제 1970년대에 초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미국은 1975년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때 일본이 이제 저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약간 싸구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고,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로서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했었던 그 당시에 일본산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수출이 급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술 개발에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겠죠. 엔화 강세 보이게 되면서 다시 또 일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격으로는 안 되겠구나. 야, 이제부터는 원가를 계산해라. 또 품질을 계산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젖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 제품은 좋은 제품이고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된 게 바로 이제 1980년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1980년부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대략 한 2.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경상 수지가 흑자되고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바로 이제 환차익을 노린 한머니가 일본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도부터 엔화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 수출이 본격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계속 이제 적자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일본 애들 자꾸 제품을 다 쓰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축통화, 즉 달러의 이 위상이 추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나온 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프라자 협의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이제 일본의 엔화 강세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환율이 거의 뭐 40%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이 1990년 이후에 이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85년부터 1990년도 사이에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폭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엔화 강세를 막아야 되는데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산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지금의 한국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에 일본도 역시 지수가 니케이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자산 버블이 발생됐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좋았죠. 근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물가가 급등하니까 일본이 그때 당시에 부랴부랴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때 자산 버블이 발생하게 돼서 1996년도 이후에 일본의 주식 손실 금액이 대략 400조 엔, 하나로 한 5천조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증발한 돈이 대략 한 600조 엔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빠져든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일본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또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제로금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제로금리를 23년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바로 일본식의 이 모습이 그대로 미국에도 또는 세계 경제에 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 국가 부채가 무려 1000조 엔을 넘어섰고요. GDP 대비해서 200%를 넘어가는 그런 국가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자국 통화로 부채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동안 미국은 세계를 주는 자가 왔었습니다. 근데 바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게 기폭제가 된 겁니다. 기폭제라기보다는 이게 스타트가 된 거죠. 그때 미국이 바로 일본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돈을 헬리콥터로 뿌린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쏟아부었죠.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차근차근 해서 뭔가 좀 치유될 듯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금리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5% 거의 3% 가까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뭔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왔죠. 돈의 힘으로 버텨왔던 것이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마침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 거죠. 어차피 터질 악재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악재가 빨리 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이때 미국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지금까지 알려진 돈만으로도 사실 추산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미국도 아마 자세히 모를 겁니다. 워낙 막 쏟아붓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얼마의 빚을 졌고 얼마를 달러를 풀어야게 됐는지 계산조차가 힘듭니다. 경 넘어간다라고 보셔도 세계적으로는 경이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도 거의 지금 몇 천조씩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물가가 올라옵니다. 예전에 일본이 그랬듯이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요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시중에 엄청 풀려 있고 그 돈이 지금 부동산과 주식으로 올라가면서 버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이 만약에 빠르게 물가가 2% 이상 올라왔어. 그러면 예전 따뜻하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죠. 하지만 FOMC에서 발표하듯이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최소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즉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만약에 이 풀려있는 돈들이 조금만 금리 인상을 하거나 자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엄청난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 제로금리를 이용한 장기 침체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께는 저금리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죠. 계속해서 저금리 유지하게 되면 버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버블을 노린 자금들은 또다시 주식시장이라던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되는 거죠. 우리는 위험을, 지금 당장 나올 위험을 계속 미래로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그 버블이 또다시 폭발하게 되겠죠. 그 버블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미국들의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자금 회수에 대한 어떤 악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특히 부채를 많이 내셨던 분들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